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수상한 해외 송금 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그 언론사가 뭐 간단하게 그냥 한번 추적해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은행에서 이상한 외환거래다 해서 적발한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가 4천억 원을 송금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명목상으로는 귀금속 업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4천억 원 정도의 외환을 송금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해외에다가 5만 달러면 뭐 대개 한 6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 이 정도 이상을 송금하려면 송금 목적, 왜 송금하느냐 하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는 이건 무역대금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역대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어딘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뭐라고 주장만 하면 송금이 충분히 가능하냐 하면 5만 달러 이상 송금하려면 뭐 송금 목적 어쩌고저쩌고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그냥 거짓으로 써서 송금하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무법지대죠. 그런데 이게 이 언론 매체에 따르면 명백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한 5분 정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작년 4월에 설립했고요. 작년 4월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입니다. 임기 1년 정도 남겨놓고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본금은 1억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1억인 회사가 4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그냥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그것도 귀금속이라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금광 같은 거에서 무슨 발굴해가지고 뭘 다이아몬드 뭐 무슨 노천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역대금으로 어떻게 4천억 원 아니면 해외에서 4천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판다 한 업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불가능하다 싶은 건데 그대로 다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할 당시에 본사가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산 소재지를 이 언론 매체가 아마 가본 모양인데 철학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 그 조그만 2층 건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에 인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본사를 거기는 가보니까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주택. 이건 뭐 그냥 한 번만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거고 대부분 이제 무역대금 결제를 위한 뭐 사전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게 이제 은행의 변명입니다. 글쎄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자주 거래를 하면 4천억 원을 뭐 한 번에 송금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거래하면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죠. 그건 안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뭐 저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과연 합당한 외환송금이냐. 더군다나 외환송금 뭐 한두 번 다뤄봅니까 은행에서. 뻔히 알 텐데 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는 대목이고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은행을 거쳐서 해외로 송금한 수상한 외환거래 자금 제가 한 4조 원 넘었다 여기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격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추정을 해서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규모가 8조 5천억 원대까지 늘어났고요. 관련 업체는 65군데라고 합니다. 이게 중복업체를 제외하고서 한 얘기입니다. 65군데. 그러니까 일부 업체는 막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걸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뭐 한 번 그냥 외환송금을 했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7월 27일 날 잠정 중간 그 집계를 했다는 건데 이때 7조 132억 원이었고 이때 44개 업체였는데 지금은 65개 업체에 8조 5천억 원대로 늘어났다. 이게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점검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외에는 또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외환 송금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건데, 이게 되게 어떤 식이냐면 유령회사 그냥 이름만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업체라고는 하는데 뭐 대표가 같거나 사무실이나 직원 이런 게 중복되는 거, 뭐 이것도 거의 유령회사에 가까운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업체의 그 실적이나 규모 이런 게 비해서 대규모 송금, 아까 말씀드렸죠. 귀금속 업체라고 하는데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데 4천억 원을 그것도 작년 4월 달에 설립한 신생회사가 해외로 송금했다?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 지금 이복현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인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국내에 이제 가상화폐 시세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참 비싸게 거래된다는군요,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해외는 가상화폐가 싸니까 이걸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는데,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 그러니까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비싸니까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그걸 해외로 다시 보내고 중간에서 일정 부분 그 차익을 챙기는 형태. 혹시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일부 가상화폐 업체, 관련 업체에서 이제 송금이 이루어진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1차적으로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가상화폐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는 거는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회사도. 그런데 중점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 중국이나 일본에 많다는 거는 이게 혹시 북한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대북 송금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죠. FIU. 여기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다 입출금은 다 기록이 되고 의심스러우면 검찰이나 경찰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될 경우도 있고요. 금융감독원으로도 통보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건 물론 현금 거래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이 거래가 된 부분이 그것도 일본, 중국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주로,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또 조사를 별도로 해봐야 되지만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상한 외환 송금이 있으면요, 은행 금융기관들은 모두 다 자체 감사관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은행에서 자체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최초로는 뭐 신한은행인가 뭐 거기서 자체 감사한 결과로서 적발해낸 건데, 그 전에는 그럼 이런 자체 감사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가? 아니면 누군가 봐줬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과 관해서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복현 검사 출신이 가 있는 그 금융감독원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은행을 거쳐서 불법적인 또는 이상한 외환 송금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은 뭐 하고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묵인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왜 묵인을 해줬을까요? 뭐 어떤 정권 차원의 무슨 거래일 가능성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가 이만저만한, 그러면 시중은행은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은행과 금융감독원이라는 정부 당국 사이에 뭔가의 커넥션이,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은행의 자체 감사, 금융감독원의 묵인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거대한 무슨
부패 사건이거나 아니면 무슨 불법적인 무슨 정치 뭐 대북 송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루된 사건이거나 여하튼 간단 액수만 봐도 8조 5천억 원이면 이게 앞으로 다른 은행까지 조사하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가상화폐니 하는 곳에 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많이 관련돼 있다는 설도 지금 파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의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금융수사 이런 데의 전문가인 이복현 검사 출신 이 사람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혔을까?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잠깐 금융감독원장을 했던 사람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한 번쯤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왜 그 사람은 참여연대에서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원장에 한번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 그러면 이 사람도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또 짧은 금융감독원장 활동을 통해서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조직이 대수술이 필요한 곳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자 8조 5천억 원이라는 이 수상한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상화폐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일부 뭐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설들이 지금 파다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시켜서 보면 이를 통해서 뭔가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아니면 거대한 무슨 금융비리 쪽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사람 중에 혹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8조 5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다는 이 수상한 해외 송금 이 문제는 아마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금 뭐 앞장서서 이 부분을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도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도 그런 사실을 알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 시중은행들의 불법 또는 이상 외환 거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